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망했어요. 어느 날 낯선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스티커인가 싶어서 멍하니 구경했죠. 알고 보니 압류 딱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한다더니 집을 통째로 말아먹으신 거였어요. 사업 수완이 그리 없으시면 월급쟁이를 하시지 말입니다. 며칠 뒤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갔죠. 문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콧구멍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난해도 냄새가 있구나. 중학교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일하시다 갑자기 푹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울었죠. 엄마, 엄마 제발요.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말밖에 못했어요. 아버지요? 그 양반은 진작 증발하셨죠. 집은 말아먹고 살림은 박살내고 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셨어요. 도망은 또 귀신같이 잘 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 받자마자 공장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대학이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무슨 대학이에요?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알바를 뛰었죠.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죠. 몸이 3개면 병원비 빨리 갚겠다. 근데 하나도 이렇게 고된데 셋이면 셋 다 뒤지겠더라고요. 몇 년 악착같이 벌어서 어머니 수술비 마련했어요.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눈 뜨셨을 때 저는 어머니 손 붙잡고 펑펑 울었죠.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 눈물이 지난 세월의 영수증 같았어요. 공장 다니면서 물류 업무를 접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퇴근 후 혼자 물류 시스템 독학을 했죠. 남들 술 마실 때 저 책에 코 박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중고 트럭 한 대 겨우 장만했죠. 겉은 완전 고물인데 제 눈엔 벤츠였어요. 새벽마다 직접 핸들 잡고 배송 다녔죠. 신용 쌓여서 거래처 하나씩 늘었어요. 30대 중반에 법인 세우고 대기업 하청까지 땄죠. 40대에 직원 수십 명 거느린 물류회사 대표가 됐어요. 사장실 창밖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반지하 곰팡이방 꼬마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하고요. 아버지,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아들은 당신처럼 안 살았습니다. 도망도 안 쳤고요. 사장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병원비 벌었는데 결국 오래 못 사셨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맛있는 거 사드린다 하면서 한 번도 못 사드렸어요. 아버지요? 그 양반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하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성공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허망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뭐해요. 같이 쓸 사람이 없는데. 통장 잔고만 불었지 밥상 앞 의자는 하나예요. 밥을 혼자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왔어요. 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였죠.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손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애들 손잡고 웃으면서요. 저는 라면 후루룩 먹으면서 그 모습을 구경했어요. 물류회사 사장이 추석에 컵라면이라니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명절에 갈 곳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설날에도 똑같았어요.
TV 틀어놓고 소파에 혼자 처박혀 있었죠. 세뱃돈 줄 조카도 없고 용돈을 드릴 어른도 없어요. 온 세상이 가족이랑 웃고 떠드는데 저만 독방 신세더라고요. 교도소도 설날엔 면회를 오잖아요. 저는 면회 계획도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싸늘하더라고요. 사람 없는 집은 냉동실이에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그 안도 텅 비어 있고요. 냉장고가 제 신세를 닮았네요. 겉만 번듯하고 속은 휑해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더라고요. 돈 번 사장 얼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포장만 비싼 불량품 같더라고요. 밤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죠.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떨까? 밥 먹었어? 한마디 해주는 사람. 오늘 고생했네.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이 냉동실도 좀 녹지 않을까? 결혼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러다 혼자 뒤지면 누가 시체 치워요. 일주일 뒤에 냄새 나서 발견되는 거예요. 뉴스에 40대 독거남 고독사 자막 뜨는 거죠.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서럽잖아요. 다음날 출근길에 큰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정보회사 광고였죠.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저는 그 앞에서 딱 멈췄어요. 인연을 찾아준다고요? 돈 내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보니 인연도 되나 보네요. 솔깃하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고 고액 회원으로 가입했죠. 돈이 좀 들었지만 평생 짝을 찾는 건데 아끼면 안 되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소개팅에 나갔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여자가 입을 열더라고요. 혹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연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좀 당황했죠. 네. 직원이 한 50명쯤 되고요. 와, 그럼 자산은요? 건물 있으세요? 부동산은 몇 채예요? 여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통장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사람인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아니, 나랑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소개팅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차는 뭐 타세요? 외제차요? 네, 벤츠요. 우와, 집은요? 강남이에요? 몇 평이에요? 이 여자는 부동산 중개사예요. 소개팅녀예요.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제 집에 전세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차라리 등기부 등본이랑 차량 등록증 들고 올 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겠네. 세 번째 소개팅에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여자가 메뉴판도 안 보고 대뜸 묻더라고요.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 주실 거예요? 전 카드값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용돈은 따로 주셔야 돼요. 생활비랑 용돈은 다른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건 면접이에요? 연봉 협상이에요? 여자가 저한테 취직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복지는 어떻고 연차는 며칠이냐고 물을 기세였어요. 저 화장실 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화장실 거울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야, 너 돈 벌려고 이 고생했는데 이런 취급 받으려고 번 거 아니잖아. 반지하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ATM기 신세라니. 씁쓸하더라고요. 소개팅 끝내고 집에 왔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허탈하게 웃었죠. 인연을 찾아준다더니 현금 인출기 취급만 받았네요.
결혼정보 회사가 아니라 인간 자판기 전시장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파는 곳이더군요. 앱을 열어봤어요. 프로필 사진들이 쭉 뜨는데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제 지갑 열릴 때만 웃을 얼굴들이요. 저는 탈퇴 버튼을 눌렀어요. 고액 회원비를 날렸지만 정신건강이 더 소중하잖아요. 수업료 치고는 비쌌지만 좋은 거 배웠죠. 돈으로 2년 못 산다는 거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어요. 억지로 찾으면 또 저런 것들만 걸리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제 짝도 어딘가 있겠죠. 제발 통장 말고 저를 봐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거래처 미팅 때문에 동남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 생각했죠. 아, 나도 해외 출장 다니는 사람이 됐구나. 반지하 곰팡이방 꼬마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현지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 마치고 로비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 공기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런트 앞이 시끄럽더라고요. 젊은 한국 여자 두세 명이 직원하고 영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No, no. We have reservation. reservation. 직원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고요. 여자들은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영어가 안 통하니까 목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 저것도 나름 영어구나. 발음이 참 독창적이시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약 문제로 방을 못 잡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직원한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죠.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금방 해결이 됐어요. 물류일 하면서 해외 거래처랑 이메일 주고받느라 영어 공부 좀 했거든요.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죠. 독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여자들이 연신 고맙다며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오빠 아니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저희 완전 길바닥에서 잘 뻔했잖아요. 진짜 은인이세요. 저는 손살에 쳤죠. 아유, 별거 아니에요. 여행 잘 하세요. 돌아서렸는데 한 여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혹시 명함 있으세요? 한국 가면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맞아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명함 달라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소개팅에서는 장고 증명서 달라더니 여기서는 명함을 달라네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싶었죠. 아, 네, 여기요. 부담 없이 연락처 교환하고 가볍게 인사했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려 하더라고요. 좋은 일 했더니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만남인가? 결혼정보 회사에서 돈 날린 보람이 있네. 거기서 탈퇴 안 했으면 이 출장도 못 왔을 거예요. 세옹지마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출장 마치고 귀국한 지 며칠 뒤였어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날 호텔에서 도와줬던 여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호텔에서 도와주셨잖아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연락이 오네요. 사교 7회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아, 네네. 좋지요. 언제든 괜찮아요. 흔쾌히 응했죠. 공짜 밥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퇴근하고 강남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자리에 도착하니까 여자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아,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둘이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둘이 먹는 건가? 밥 한 끼가 소개팅이 되어버렸네요. 뭐 나쁘지 않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여자가 말을 잘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몸 말만 해도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고요. 와, 진짜요? 대단하시다. 제가 농담을 하면 크게 웃어주더라고요. 아, 진짜 웃겨요. 오빠 완전 재밌어요. 식사하면서 가끔 손으로 제 팔을 살짝 건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심장이 고장났나? 심장병인가? 병원 가야 되나? 이게 설렘이구나. 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라 몰랐어요. 40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던 심장이 갑자기 엔진 걸린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여자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적극적이네.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히 또 만나야죠.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자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어요. 통장 잔고도 안 물어보고 부동산이 몇 채냐고도 안 물어봤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결혼정보회사 여자들하고는 종자가 다르네. 그때는 그게 수상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여자 만났다고 좋아했죠.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고백했어요. 우리 사귈래요? 떨려서 혀가 꼬이더라고요. 40대 아저씨가 고백하려니까 얼굴이 막 달아오르더라고요. 여자가 빙긋 웃더니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사실 기다렸어요. 기다렸대요. 저를요. 세상에. 누가 저를 기다려요? 물류 트럭은 기다려봤어도 여자가 절 기다린 건 처음이었죠. 난생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40년 만에요. 난생 처음 연애를 시작했죠. 매일 밤 여자친구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천장 보면서 혼자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40대 아저씨가 입을 걷어차면서 좋아하고 있으니 꼴 좀 볼만했죠.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한 20년쯤 늦게요. 첫 데이트 때 여자친구가 제 손을 먼저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손바닥에 땀이 줄줄 나는데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죠. 40년 동안 여자 손이라고는 어머니 손밖에 안 잡아봤거든요. 여자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모텔로 이끌더라고요. 오빠, 우리 저기 가요. 어디? 저기요. 가리키는 데를 보니까 모텔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정신 차려보니까 방 안이었어요. 그날 40년 묵은 총각 딱지를 떼버렸죠. 이론으로만 알던 걸 실전에서 해보니까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독학으로 물류 시스템 공부한 건 도움이 됐는데 이건 독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가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가요. 또? 싫어요? 싫을 리가 있나요? 좋았죠. 그런데 하루에 서너 번씩 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은 총각이 아니잖아요. 40대 허리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올 것 같더라고요.
물류회사 사장이 허리 나가면 산재 처리도 못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자친구한테 치이고요. 상하차보다 힘들더라고요. 거래처 트럭 10대 상하차 하는 게 더 쉬웠어요. 어느 날 데이트하다가 카페에서 좀 쉬자고 했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자. 오빠 좀 쉬어야 해. 에이, 커피는 무슨. 오빠, 호텔 가요. 또요? 방금 밥 먹었잖아요. 디저트가 호텔이에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한 번 하고 이제 저녁인데 또요. 제가 뭐 정력제 광고 모델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원래 연애를 하면 이렇게 맨날 이러는 건가?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 묻겠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연애하면 원래 매일 하나요? 검색 결과를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래 뭐 우리가 좀 뜨거운 커플인가 보지. 첫 연애라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인 게 저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믿었죠. 나를 이렇게 원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뭘 원하는 건지를요. 오랜만에 친구 녀석한테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 하자고요.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뭐해요? 친구랑 술? 나도 가고 싶다. 저는 좋다고 했죠. 여자친구 자랑도 할 겸 합석시켰어요. 야, 내 여자친구 온대. 잠깐만 기다려. 뭐? 야, 너 여자친구 생겼어? 대박. 야, 너 40년 만에 여자가 생겼어? 야, 40년은 좀 그렇잖아. 야, 이 사실이잖아. 축하한다, 이 수총각아. 여자친구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았어요. 왔어? 여기 내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는 인사하면서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셋이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여자친구가 애교를 부리면서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봤지? 나도 여자친구 있다. 그것도 젊고 예쁜 여자친구. 잠시 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어요. 여자친구가 자리를 뜨자마자 친구 녀석 표정이 확 굳히더라고요. 야, 왜? 저 여자 좀 이상하다. 뭐가? 내가 업소 좀 다녀봐서 아는데 저 여자 업소 냄새 난다. 저는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자랑이다. 야, 미쳤냐? 쟤 명문대 나온 일반인이야. 헛소리하지 마. 명문대? 명문대 나온 애가 해외 호텔에서 영어 한마디 못해서 예의학 문제를 못 해결해?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명문대 나왔다면서 왜 영어를 못했죠? 야, 너 첫 연애라 모르지? 일반 여자들 저렇게 안 해. 만날 때마다 모텔 가자고 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건 우리가 좀 뜨거운 거지. 뜨거운 게 아니라 수상한 거야, 이 바보야. 너 지금 퐁퐁남 되는 거 아니야? 퐁퐁남이요? 제가요? 야, 제발 조심해. 어? 아이 생기지 않게 특별히 조심하고, 알았어? 절대로 피임 철저히 해. 안 그러면 너 인생 조지는 거야. 그렇게 결혼했다가 5년 뒤 이혼당하면 네 재산 반 날아가는 거야. 친구 녀석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눈빛이 진지하더라고요. 그때 여자친구가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얘기. 애써 웃었죠. 근데 친구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업소 냄새, 퐁퐁남, 설마요. 하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긴 하죠.
다음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어요. 친구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명문대 나왔다면서 영어를 왜 못하지?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자. 카페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섞어봤어요. 여기 커피 맛있다. This coffee is really good, right? 여자친구가 눈을 꿈뻑거리더라고요. 어? 뭐라고? 아니야. 농담이야. 웃으면서 넘겼죠. 근데 속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명문대를 나왔으면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듣잖아요. 중학생도 아는 문장인데요. This coffee is really good. 뭐가 어려워요? This coffee is really good. 초등학생 영어 학원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면서 물어봤죠. 맞다. 나 갑자기 헷갈리네. 프랑스 수도가 파리 말고 또 뭐 있지 않았어? 여자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프랑스 수도? 몰라. 뭔데?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보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속으로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잠깐만요. 프랑스 수도가 파리인 건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틀리게 물어본 건데 그걸 못 잡아내요. 파리 말고 또 뭐 있어? 라고 물으면 파리가 수도잖아, 뭔 소리야?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몰라 뭔데라니요. 프랑스 수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친구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저 여자 업소 냄새 난다. 명문대 나왔으면서 영어 한마디 못해?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사람이 영어 못할 수도 있죠. 프랑스 수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명문대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프랑스 수도를 몰라요? 영어 기초 문장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여자친구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쁜 얼굴, 살갑게 웃는 얼굴. 근데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쎄한 느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첫 연애라 좋기만 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제발 내 생각이 틀린 거여라. 제발 친구가 괜한 소리 한 거여라. 근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 쿵쿵거리더라고요. 불안해서요. 설레서가 아니라요. 며칠 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급하다. 나와.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친구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누구? 내 친구야.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저는 의아해서 자리에 앉았죠. 친구의 친구라는 남자가 입을 열더라고요. 먼저 부끄러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좀 노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긴 하네요. 자기 입으로 유흥업소 다닌다고 밝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죽어도 안 말하잖아요. 친구분한테 사진 봤는데요. 혹시 그 여자분이 여자친구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흥주점에서 본 도우미 같아서요. 저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요? 그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에요? 흔한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 얼굴 기억력 좋거든요. 거의 확실해요. 친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야, 이 형이 업소를 좀 많이 다녀서 그쪽 전문가야. 도우미 얼굴 수백 명은 기억한대. 그게 자랑이에요? 전문가라서 뭐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유흥업소 소믈리에예요? 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그 여자분 엉덩이 위에 나비 문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비 문신이요? 없다고 대답하려다 문득 멈췄어요. 여자친구 몸에서 봤던 흔적이 떠올랐거든요. 엉덩이 위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더라. 아, 이거? 어렸을 때 화상 입은 자국이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모습이 좀 이상했거든요. 화상 자국치고는 너무 반듯했어요. 둥글게 퍼진 게 아니라 뭔가 형체가 있었어요. 설마 그게 문신 지운 흔적이었나요? 레이저로 지우면 저런 자국이 남는다던데. 아이씨, 화상이 아니라 문신이었네요. 화상이 아니라 나비가 레이저 맞고 죽은 자국이었네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알았어,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술집을 나와서 찬바람을 맞았어요. 명문대 졸업도 거짓말,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 수도도 모르고 유흥업소 도우미 출신 나비문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그림이 완성이 돼가는데 그 그림이 너무 끔찍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누구랑 사귄 거지?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직원들 다 퇴근시켰어요. 저는 혼자 사장실에 남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흥신소. 여자친구를 흥신소에 맡겨서 조사해야 하나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인간이 이래도 되나 싶었죠. 근데 안 하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았어요. 결국 검색창에 흥신소라고 쳤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불쑥 들어왔어요. 저는 기겁을 해서 모니터 창을 휙 닫았죠.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너 왜 왔어? 오늘 만나는 날 아닌데. 보고 싶어서 왔지. 안 돼? 여자친구가 살살 다가오더니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오빠, 나 오빠 보고 싶었어. 목소리가 촉촉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좋아서 녹아내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등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방금 흥신소 검색하다 들킬 뻔했거든요. 여자친구가 대놓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오빠, 여기서 할까? 사장실에서요? 직원들 퇴근했다고 여기서 하자고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 거 싫어하지 않나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야, 안 돼. 여기 회사야.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피임 도구 없어. 괜찮아. 그냥 해. 그냥 하자고요. 친구가 뭐라고 했죠? 아이 생기지 않게 특별히 조심해.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임신하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퐁퐁남 만들려는 거 아닌가요? 야, 오늘 진짜 피곤해. 미안해, 다음에 하자. 여자친구 손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오빠, 왜 그래? 나 싫어졌어? 아니야, 진짜 피곤한 거야. 오늘 일이 많았어. 택시 잡아서 태워 보냈죠. 여자친구가 삐친 얼굴로 가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빠, 서운해. 왜 그래? 저는 미안해, 진짜 피곤했어. 라고 답장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죠. 흥신소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 있더라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의심하고 있네.
뒷조사하려고 흥신소를 알아보고 있네. 이게 맞는 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요. 의심하는 내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더 찝찝할 것 같았어요. 흥신소 번호를 저장했죠. 그날 밤 흥신소에 전화했어요. 여자친구 신원 조사를 의뢰했죠. 전화하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의뢰비가 좀 들었지만 뭐 어때요? 진실 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떨리는 다리로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서류 뭉치를 탁 올려놓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저 표정 보니까 벌써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면 저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장례식장 직원 표정이더라고요. 제 인생 장례식인가 보네요. 먼저 학력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뢰인 여자친구분은 명문대 졸업 아닙니다. 그럼 지방? 중졸입니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중퇴요.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명문대가 아니라 중졸이요? 그럼 명문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졸업한 거예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학력 조회 결과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퇴, 대학 진학 기록 없음. 프랑스 수도 모를만 하네요. 영어 못할만 하네요. 아이씨. 그리고 경력 사항입니다. 경력이요? 무슨 경력이요? 유흥주점에서 수년간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못 넘기겠더라고요. 유흥주점이요? 그러니까 친구 말이 맞았네요. 그 지인 말도 맞았고요. 납입 문신도 진짜였고요. 명문대 졸업이 아니라 유흥주점 졸업이었네요. 학위가 아니라 주점 경력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네? 같이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요. 동거남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여자친구가 투잡을 뛰고 있었네요. 낮에는 저, 밤에는 동거남. 이게 말이 되나요? 흥신소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죠.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4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 사기였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만나자. 할 말 있어.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죠. 표정이 무거웠어요. 흥신소 서류가 가방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오늘 다 끝내야지. 깔끔하게 정리하자. 여자친구가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앉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뭐? 우리 아기 생겼어. 오빠, 우리 결혼하자. 저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임신이요? 결혼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근데 금방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항상 철저하게 피임했거든요. 남자 피임 도구 박스로 사놨어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썼고요. 근데 임신이요? 피임 도구가 불량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라도 뚫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죠. 내가 너 임신시켰을 리 없어. 뭐? 오빠 무슨 소리야? 난 매번 피임했어.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여자친구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흥신소 조사 결과지요.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 다 알아. 이게 뭐야? 네가 명문대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퇴인 거 다 알아. 여자친구 얼굴이 굳더라고요.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도 알아. 몇 년씩 일했더라. 오빠, 그게...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동거 중인 것도 알아. 여자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겠죠. 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뱃속의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겠지만 내 애는 아니야. 그건 확실해. 오빠, 잠깐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왔죠.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근데 속은 시원했어요. 40년 만에 첫사랑이 사기로 끝났네요. 임신까지 들이대면서 퐁퐁남 만들려고 했네요. 친구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피임 도구 박스채로 산 제가 천재였네요. 이별 통보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끝났다. 악몽 같은 연애가 드디어 끝났어요. 첫사랑이 사기였다니 기가 막히지만 뭐 어때요. 빨리 알아서 다행이죠. 친구한테 소주 한 잔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녀석 아니었으면 퐁퐁남 될 뻔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일에 집중하자. 여자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회사나 열심히 키우자.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해방됐다 싶었거든요. 오전에 업무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광고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본인 맞으시죠? 출두 요청드립니다. 출두요? 무슨 일인데요?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성폭행이란요.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내로 출석해주세요. 경찰이 출석 날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누구를요? 잠깐. 여자친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년이네요. 이별 통보하니까 이런 짓을 하네요. 진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우려는데 손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둘이 사귀면서 좋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먼저 유혹했잖아요. 만날 때마다 모텔 가자고 한 쪽이 누구예요? 호텔 가자고 손 잡아 끈 게 누구예요? 제가요? 아니잖아요. 그쪽이잖아요. 심지어 회사 사장실까지 쳐들어와서 하자고 한 게 누구예요? 그랬던 년이 이제 와서 뭐요? 임신 협박 안 통하니까 이제 성폭행으로 나오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서류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첫사랑이 사기였던 것도 서러운데 이제 성범죄자로 몰리게 생겼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반지하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까지 차렸더니 이게 뭔 꼴이에요? 연애 한번 잘못했더니 인생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죠. 출두일에 맞춰 경찰서에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조사실로 들어가니까 담당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인상이 험악하더라고요. 저를 이미 범죄자 취급하는 눈빛이었어요. 앉으라고 해서 앉았죠. 형사가 서류를 펼치더니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해자 진술입니다. 가해자가 강제로, 강압적으로 모텔에 끌고 가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귀는 사이였고요. 합의하에 한 겁니다. 피해자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협박이요? 무슨 협박이요? 저 협박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이 저를 유혹했어요. 형사가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믿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제가 강제로 했다는 증거요. 피해자 진술이 있습니다. 진술 말고 물증이요. 뭐 CCTV나 뭐 그런 거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형사 눈빛을 보니까 이미 저를 범인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뭘 말해도 안 믿는 눈빛이었어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했다고 하면 남자는 무조건 범인이에요. 증거 없이도요.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주먹 구구식이지 법이에요.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런 사건에서 경찰과 법은 철저하게 여자 편이구나. 남자는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구나. 조사 끝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계단에 주저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근데 제 앞날은 캄캄했어요. 이대로 당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돼요. 평생 달고 다녀야 해요. 회사도 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끝나요. 연애 한 번 했다고 전과자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죠.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인생이 걸린 건데 돈이 문제예요. 반지하에서 기어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순 없잖아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더라고요. 증거가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증거요? 증거.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어요. 선임 계약서에 서명했죠.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변호사랑 같이 회사로 갔어요. 사무실 CCTV를 확인하려고요. 그날 여자친구가 불쑥 찾아와서 유혹했던 날 있잖아요. 그게 찍혀 있을 거예요. 보안 담당 직원한테 영상 뽑아달라고 했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여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여자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안기더라고요. 제가 밀어내는데도 자꾸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브라우스와 치마까지 벗는 모습이요. 대놓고 유혹하는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CCTV 달아놓길 잘했네요. 도둑 잡으려고 달아놨더니 사기꾼을 잡게 생겼어요. 변호사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면 자발적 방문이 증명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주장한 문자 있으시죠? 그것도 증거로 제출합시다. 네, 있어요. 임신했다고 결혼하자던 문자요. 그것도 저장해뒀죠. 혹시 몰라서요. 유전자 검사도 요청합시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해야죠. 유전자 검사요? 좋죠.
제 아이가 아닌 게 밝혀지면 그냥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경찰에 CCTV 영상이랑 문자 내역 제출하고 유전자 검사 요청했어요. 이제 지켜보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여자친구더라고요. 목소리가 싹싹해져 있었어요. 오빠, 나야. 할 말 없어, 끊어. 잠깐만. 나 고소 취하할게. 뭐? 고소 취하할 테니까 합의하자. 합의? 응, 1억만 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억이요? 고소해놓고 이제 와서 합의금 1억을 달라고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구나. 성폭행 고소가 아니라 협박이었네요. 무고로 돈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뭐라고? 1억? 응, 1억이면 고소 취하할게. 그 정도는 있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연이 끝까지 이러네요. 문득 2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거든요. 여자가 성폭행이라고 고소하니까 겁먹고 합의금 1억을 줬대요. 증거도 없이 그냥 줬대요. 사장님이 술 마시면서 하소연하셨죠. 야, 여자가 그러면 남자는 답이 없어. 돈 주고 해결하는 게 나아. 그때는 남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저는 달라요. 저한테는 증거가 있거든요. 야, 잘 들어. 너한테 이런 한 푼 못 줘. 뭐? 오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증거 다 있어. CCTV에 네가 나한테 들러붙는 거 다 찍혀 있어. 유전자 검사하면 네 뱃속의 애가 내 애가 아닌 것도 다 밝혀진 거야. 여자친구는 말이 없더라고요.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 각오해.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후련했어요. 변호사랑 같이 맞고소했어요.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요? 흥신소 자료, CCTV 영상, 문자 내역, 유전자 검사 신청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란 증거는 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기실 겁니다. 저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년을 철장에 넣는 게 목표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여자친구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명문대 졸업이요. 중졸로 밝혀졌죠. 강제로 끌려갔다고요. CCTV 보니까 자기 발로 걸어와서 저한테 들러붙었잖아요. 임신했다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동거남 아이더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네요. 재판 중간에 여자친구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요. 저 의뢰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합의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즉 금액만 제시하면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 받고 넘어갈 생각 없었거든요. 2년 전 거래처 사장님처럼 돈 주고 해결하면 저녀는 또 다른 남자한테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건 안 돼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법정에서 여자친구를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겠죠.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뭔 말을 해요. 거짓말이 전부 들통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어요? 모텔 가자고 손 잡아 끌던 그 적극적인 모습은요. 지금은 쥐새끼만 하네요. 검찰이 구형했어요.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명백합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판결 당일이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았죠. 판사 입만 바라봤어요. 판사가 입을 열더라고요.
피고인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겼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죠. 길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안 울었는데요. 반지하에서 굶어도 안 울었는데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안 울었는데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억울함이 풀리니까요.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사건이 끝나고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집이랑 회사만 오갔죠. 사람이 다 무서워지더라고요. 또 속을까봐요. 또 당할까봐요. 첫사랑이 사기였으니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잖아요. 친구 녀석이 수시로 찾아오더라고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그 녀석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업소 냄새 난다고 경고해 준 것도 그 녀석이었잖아요. 퐁퐁남 된다고 피임하라고 신신당부한 것도요.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연애 생각 없어요. 욕심 내려놨어요. 그냥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외롭긴 한데 속는 것보다 나아요.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쁜 얼굴, 달콤한 말, 적극적인 애정 표현,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행동을 봐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세상에 쉬운 사랑은 없어요.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사랑은 더더욱 없고요.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눈 크게 뜨고 사람을 보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